실학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관리는 굉장히 백성들의 돈을 빼앗으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관리,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탐관오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선 후기 때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이 궁핍해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학 역시 새로운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학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가지를 합쳐서 양란이라고 표현하죠. 이 양란 이후 농촌 경제의 파탄과 국가 재정의 위기, 그리고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보통 신분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사는 선비, 농은 농업계층, 공은 공업계층, 상은 상인계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신분제가 나누어져서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신분제가 혼란해지면서 동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혼란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조선으로 전해져서 조선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것인데, 이 성리학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자어를 보면 성리학에서 성,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성리학에서 리, 이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본성이 즉 이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을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치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처럼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리학의 공리공론이라는 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격을 비판하면서 도덕의 실천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비어있다는 의미의 한자어 공이 나오고요. 참되고 실한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 실이 나옵니다. 성리학 공리공론으로 비판한다고 했죠. 본성이 무엇인지, 이치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 주는 것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실제 백성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학문을 하자. 그래서 실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학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사상입니다. 중국 가운데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당시에는 외국과의 다양한 문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증학을 받아오면서도 서양의 과학이나 종교도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당시 조선의 현실에 알맞게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도덕과 결부된 대상이 아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한다. 이 표현 역시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리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 이것을 부여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성리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늘을 자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 선한 본성을 내려주는 절대적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실학은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할 게 아니라 하늘과 같은 자연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실학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시 여러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혼란한 사회라든지 민생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일에도 역시 실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서양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죠.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서 벗어난다. 화이관이라는 말은 중국이 최고의 나라이고 중국 이외의 나라는 오랑캐다 혹은 신하의 나라이다, 이렇게 보는 중국 중심의 방식인데, 실학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학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주라는 말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국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서 당시 조선의 현실에 알맞은 자주적인 학문을 개척했다. 이 특징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학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 정신, 세 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세치용입니다. 경세치용,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성리학이 공리공론으로 빠진다는 걸 비판하고 그렇게 실제 현실에 도움 못 주는 이상한 학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주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경세치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용후생. 이용후생은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용후생의 정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해야 되고 백성들의 식량이라든지 의복, 이것을 넉넉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나아져야 한다. 그것이 실학의 대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사구시이죠. 실학은 자연을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실사구시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허황된 미신이라든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 이치에 대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탐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강화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입장이 있습니다. 강화학파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화학파는 기본적으로 양명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주된 학문의 흐름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은 성리학에 의해서 이단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통이 아닌 잘못된 흐름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죠. 양명학은 당시 주류 성리학에 의해서 이단으로 배척됐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강화학파와 연결되게 됩니다. 강화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제두가 왕수인의 여러 가지 주장을 받아들여서 독자적 학문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학문 체계를 이루었던 주요한 장소가
강화 지역 일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강화학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중국 명나라 시기에 양명학을 창시했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양명이었기 때문에 왕수인의 학문을 양명학이라고 하고요. 이 양명학을 정제두가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 비판적으로 전개해서 강화학파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강화학파의 사상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강조했던 전통 성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나무 숲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양명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명나라 시기의 왕수인,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성리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성리학에서는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침 왕수인 씨의 집들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수인 씨가 대나무의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 집들 앞에서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결국 이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건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사물이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양명학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주체로서의 참된 자아에 대한 각성, 내 마음속에 올바른 이치가 있다는 걸 강화학파에서는 주장하고요. 또 생활 속의 실천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올바른 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이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되겠죠. 당연히 생활 속 실천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인식 주체로서의 나가 도덕 문제의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일어나니까 그 인식을 하게 되는 주인, 주체는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덕 문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외부 사물에서 판단 기준이나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마음의 이치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치에 따른 실천을 할 것을 강조한다. 양명학의 입장을 계승하는 강화학파의 특징이 되겠죠. 또한 양명학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비판적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교와 불교까지 수용하는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 학문을 하는 흐름을 보면 주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잡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강화학파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아닌 양명학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양명학뿐만이 아니라 도교나 불교 같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경향들을 수용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강화학파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민족의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의 주체가 나라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운동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국학이라든지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국학, 나라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나에 대해 잘 알아야 도덕적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대 격변기에 새로운 윤리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19세기 조선에 커다란 변화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윤리 사상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배경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밀란, 민간에서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내부적인 원인이라면 외부적으로는 서양 문물의 유입, 그리고 외국의 다른 나라가 통상을 요구하는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데요. 위정척사, 개화사상, 동학, 그리고 다른 신흥 종교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정척사, 성리학의 바탕을 둔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하자는 주장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상 요구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당시 조선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을 반드시 지키자. 이게 위정척사의 주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 상황에서 유교적인 일륜과 의리 정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수는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정척사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의식과 절의, 절개와 의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선비정신이 표출되어 의병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운동과 연결이 된 것이죠. 위정척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항로의 상소문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설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외국을 받아들이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천성을 조금이라도 지닌 자라면 모두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밝고 성스러운 전하께서 어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임금님, 우리의 성리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것이죠. 다음으로 개화사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통상 요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자, 이것을 개화라고 해요.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자, 부자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화사상은 두 입장으로 나누거든요. 급진적 개화론, 조선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서양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급진적 개화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온건적 개화론, 급진적 개화론은 유교 질서도 버리자고 했다면 온건적 개화론은 반대로 유교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동양의 도, 유교적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해서 동도서기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요.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것을 목표로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유불도를 융합해서 최재우가 창시한 겁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말하거든요. 한울림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소중한 것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한울림을 모셔라. 시천주.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과 같다. 오심즉여심. 다른 사람을 하늘처럼 대우하라. 사인여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런 대표 주장들이 이끌어져 나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신분차별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사회가 현세에 도래할 것이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신흥 종교니까 신분차별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선전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흥 종교들도 있는데요. 증상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무속신앙, 그리고 유불도 사상을 재해석해서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이런 증상교는 원한을 푸는 해원사상,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상생사상, 작은 은혜도 보답하는 보은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인데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중생의 청정한 마음을 상징하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자.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상을 신앙 대상으로 삼죠. 원불교에서는 동그라미 모양을 신앙 대상으로 삼거든요.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일원상을 신앙 대상으로 삼아서 불교를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다양한 신흥 종교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